안녕하십니까. 2차시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종묘와 사직, 그리고 한양 도성의 건축 과정, 그리고 이런 건축물이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선은 유교 이념을 국시로 표방한 나라죠. 그런데 도읍지를 건설할 때 그 원칙이 그 중국의 주례라는 책에 고공지라는 편에 도읍지 건설 원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좌묘우사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좌묘우사는 종묘와 사직을 뜻합니다.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 그 위치는 항상 임금인 자리에서 생각을 하면 제 자리가 이 왼쪽이고요.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숟가락 뜯는 숟가락. 그 다음에 이제 전조후시. 그 궁궐의 앞에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시장이 있고 이 원칙에 입각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종묘와 사직, 궁궐, 관청, 시장과길, 성곽을 거의 동시에 이루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맨 먼저 말씀드린 종묘와 사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한성부 지도라고 1901년에 외국인 선교사 책에 실린 건데 제작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한양을 제대로 잘 표현을 한 겁니다. 가로 세로 45cm라고 합니다. 종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는 아시겠지만 종로 사가에 있는 국가사당입니다. 국가사당. 조선 임금 27명에 대한 신의를 모시고 1년에 해마다 서너 번씩 제사를 지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1년에 단 한 번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일반인들에도 개방을 하니까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왕과 왕비 27명이라고 그랬지만 그 광해군 연산군은 폐왕이 됐죠. 당연히 없고요. 여기는 이상하게 보시면 의문을 가질 겁니다. 정전에는 49위가 있고 신의가 그 옆에 영영전이라는 34위가 있으니까 83위가 있죠. 그러면 임금은 25명인데 그러면 왕비까지 하면 50명이어야 될 텐데 왜 83위가 있을까?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추존된 왕이 있습니다. 사도세자도 폐세자가 됐다가 아들이 정조가 되면서 또 이제 그 추존에 대해서 장조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는 사도세자는 그 큰아버지, 이복 큰아버지로 양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조가 되고요. 또 수양대군 세조의 아들이 이제 성종이죠. 자을상군이라고. 성종의 아버지는 이제 덕종이라고 추존을 했고, 이런 추존된 왕이 4명이 있습니다. 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조도 광해군을 쫓아낸 인조 임금도 아버지는 추존이 됐죠. 이렇게 해서 4명이 있고, 또 하나 맨 조선을 세웠던 이성계, 태조 이성계의 사대부까지 신의를 모시고 있습니다. 조상을 제사를 지낼 때는 4대 봉제사라고 말씀을 흔히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 그 다음에 조부모, 그다음에 증조부모, 고조부모, 이렇게 4대. 그래서 고조부 이름이 이안사입니다. 이안사가 전주에서 터를 받아갖고 이제 전주이씨잖아요. 그래서 고조부를 추존을 하건데 이제 목조로 추존했습니다. 목조. 그 다음 밑에 아들은 익조, 그 다음에 도조, 환조, 목익도환. 이분이 이제 추존된 왕들이고, 이분들은 그 영영전에, 이게 영영전입니다. 영영전에 모셔져 있죠. 그래서 83일을 이렇게 모시고 있고, 굉장히 이건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임금님이 거기 가서 하룻밤 자면서 목욕제계를 하고, 그 다음 밤 12시 넘으면서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둥 한 칸 한 칸이 칸입니다. 거기에 임금 한 분씩이 다 계시는 거죠. 이쪽에 이렇게 정전이고, 이것은 이제 종묘 제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제례를 지냅니다. 칸칸이.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신주입니다. 임금님의. 근데 임금님이 왕비가 정비도 있고 계비도 있고, 어떤 왕은 3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한 칸씩 이렇게 하고, 이건 이제 제례 음악입니다. 제례악, 종묘 제례악. 재미있는 것은 종묘 제례악은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묘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종묘에 보관했던 조선 왕조의 어보와 어책은 작년에
작년에 그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세계유산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직기입니다. 사직. 조선시대는 농자지 천하지 대본 농업국가였죠. 농업국가이고 지금은 사직공원이라고 이렇게 격화가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전각이 있는 게 아니고 직단과 사단 이렇게 단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산은 토지의 신, 당연히 토지의 신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은 곡식의 신, 그래서 이것도 임금님이 10월 상달에 꼭 가서 사직 대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의례를 이렇게 하는 까닭은, 이게 서양으로 치자면은 추수감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농사를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절을 하는 것이고, 여기 가면 좀 가슴 아픈 게 사직단이라고 굉장히 규모도 컸고, 이 여기 직단과 사단에 이 사직송이라고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사직송. 그 겸재 정선이 사직송도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막 굽이굽이 막 아주 기가 막힌 모양의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 아마 일제 강점기 때 사라졌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없어서 유감이고요. 여기는 전각 대신 이렇게 단으로 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고요. 여기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직단과 사단, 그다음에 이 또 제례악을 사직대제악을 해내는 것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직단을 사직공원이라고 했고, 이 사직단은 지방의 팔도 그 수도에도 그 사직단을 다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사직동이 있고, 아직도 청주에도 사직동이 있는 까닭은 거기가 사직단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예. 이 정도로 공무와 사직을 아시면 될 거고, 나라가 큰일이 났을 때 그 사극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하 종사를 통촉하시옵소서. 이때 종사가 종묘와 사직입니다. 종묘와 사직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된다. 종사를 통촉하시옵소서. 종묘 사직을 보존하옵소서. 이런 말은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음에 종묘와 사직은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한양도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양도성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서울을 경계해서 500년간 그 고스란히 내려왔던 돌성이죠. 돌로 쌓은 성. 그런데 애초에는 그 태조 이성계가 경계를 지을 때 이 도성 18.6km 안에 4개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걸 내사산이라고 하는데요. 맨 앞에 경복궁 뒤에 있는 게 북악산이죠. 조선시대 때는 백악산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좌청룡 우백호 흔히 들어보셨죠. 풍수에서. 우백호에 해당되는 게 인왕산이고요. 좌청룡에 해당되는 게 낙산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탈악산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남산이죠. 그 남산 위에 저소나무 남산이요. 남산 타워도 있고, 거기는 조선시대 내내 목멱산이라고 했습니다. 나무목 차질멱. 이게 내사산을 중심으로 끼고 이 경계를 짓는데, 이제 출입문을 재야 됩니다. 출입문이 있어야지 그 백성들이 통행을 하고 물물이 교환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사대문을 지었습니다. 사대문. 잘 아실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맨 처음에 동대문에 해당되는 게 흥인지문입니다. 다음에 서대문에 해당되는 게 돈의문, 그다음에 남대문에 해당되는 게 숭례문, 그다음에 북대문에 해당되는 게 숙정문입니다. 숙정문. 그런데 이건 조선 세종대왕 때는 소지문이라는 게 문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개를 합치는 그 키워드가 뭐냐면 인이애지 신입니다. 인이애지. 인이애지는 무슨 뜻일까요?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슬기롭고 이런 뜻이죠. 지혜롭고 인이애지. 다음에 이 종로에 문을 개폐하는, 출입문을 개폐하라고 알려주는 보신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신각에서는 해마다 12월 31일 양력 1월 1일 맞을 때 제야의 종소리를 33번을 울리죠. 조선시대 때는 보신각에서 밤 10시에 종을 28번 울립니다. 그걸 인정이라고도 하고 인경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벽 4시에 파루라고 해서 33번 종을 울립니다. 그 인정이 울릴 때는 문을 닫겠죠. 그 다음에 파루 때는 새벽 4시에는 문을 열고 백성들이 출입을 하는 거죠. 이 사대문이고, 이 보신각의 신, 인이애지 신 합쳐서 이것을 유교 이념의 가장 중요한 5상이라고 합니다. 5가지의 떳떳할 상,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5가지 덕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롭고
믿음직스럽고 이 오상입니다. 이 오상을 기본으로,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유교 이념을 국시로 표방을 했고 그게 쭉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인의이신 사대문을 적고 이것 갖고도 통행이 부족하니까 사소문 4개의 작은 문을 짓습니다. 작은 문을 짓는 게 이쪽에는 창의문, 그다음에 이쪽에서 삼성교 쪽에는 해화문, 그다음에 동대문 쪽에서는 광의문, 그다음에 서대문 쪽에서는 소의문, 이렇게 사소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대로 남아있는 문은 창의문 하나입니다. 해화문은 얼마 전에 복원을 했고요. 광의문은 옛날 그 시설이지만 좀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죽었다든가 시체에 흉한 거, 환자, 전염병 환자를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광의문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의문의 별칭은 시구문입니다. 주검시자 써서 시구문. 임금님이 돌아가시죠. 임금님은 백성이 출입하는 시구문으로 갈 수 없죠. 그래서 임금님은 국장일 할 때는 동대문을 통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대문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동대문, 흥인지문하고 숭례문 2개가 남아있죠. 서대문은 1910년대에 헐렸고요. 그 다음에 숙정문은 지금 있죠. 그 산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고요. 이 18.6km를 꼭 한번 제 이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걸어보기를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바퀴 돌면서 우리의 역사의 숨결, 여러 가지 유래, 흔적들을 각 수없이 꽂혀 있는 표지석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통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왕산도 청와대에 가깝고 그래서 개방이 안 됐었죠. 그걸 2006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정부 때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북악산 개방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개방을 해서 드디어 우리가 18.6km를 한 바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북악산에는 신분증이 있어야 통행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주민증, 여권 이 3가지 정도 하나는 있어야지 거기 이렇게 목걸이를 줘서 돌아가는 데서 반납을 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신분증이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 바퀴 돌기가 18.6km라고 하면 하루에 걸을 수 있겠지만 산들이 껴 있어서 인왕산하고 북악산만 걷는데 최소 3시간은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돌기는 좀 어렵고요. 2번 나눠서 한번 그 자녀들하고 가족끼리 아니면 직장 동료끼리 아니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끼리 꼭 한번 걸으면 아, 서울의 역사가 이랬었구나 이런 걸 참 느끼게 될 거고 감회가 굉장히 새로울 겁니다. 인왕산은 사실은 해발 338m밖에 안 되지만 그 서울을 조망하는 데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서울 전체가 다 보여 있고요.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있으면 좀 흐릿해서 안 보이지만 청명한 가을날 한번 꼭 올라가 보시를 바랍니다. 밤에도 야경도 기가 막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숙정문에 보면은 재밌는 것이 1968년이었죠. 김신조 무장공비가 거기까지 침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치를 하다가 죽은 경찰관도 있고 또 소나무에 집중적으로 총을 쏴가지고 구멍이 뻥뻥뻥 뚫려서 한 15방 이렇게 구멍이 있는 숙정문 옆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김신조 소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하얀 페인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총구멍 흔적을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왜 제가 이 한양도성을 강조를 하냐면은요, 하면서 이 일본 강점기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이 한양도성을 많이 훼손을 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훼손시킨 게 남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산에다가 조선 신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조선 인민들한테 신사참배를 시키는 거죠. 그뿐인가요? 거기에 국사당이라는 무당 그룹이 있습니다. 그 무당 그룹은 공식적인 국가가 인정한 공식적인 무당입니다. 무속행위를 하는데 1년 365일 내내 구술하는데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스럽고 백성이 편안하라는 뜻의 구술을 합니다. 국사당. 그 국사당을 쫓아냅니다.
그 자리에다가 조선 신사를 졌고요. 그리고 그 쫓겨난 국사당은 인왕산 선바위 옆으로 가서 지금도 구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바위를 거쳐가면서 국사당에서 굿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그 조선의 아픈 518년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곳곳에 유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문화 해설가라고 유명한 유홍준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문화유산 답사기를 10권까지 냈는데, 그 중에 그 머릿맛에 1권 머릿맛에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박물관이라고 썼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디든지 신화와 전설이 살아 숨쉰다는 말이죠. 고고사사 전국 방방곡곡. 이 한양도성 18.6km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장충당 공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배우가 뭐 노래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장충당 공원은 구한말 의병들의 공동묘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최초의 현충원입니다. 그런데 그 장충당 공원을 다 파헤쳐버리고, 그 장충원을 파헤치고 거기다가 이등방문 사당을 짓습니다. 방문사라고. 아주 악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의병장들의 묘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는 이제 공원으로 놀자판이 된 겁니다. 이런 식의 그 훼손이 정말 많았고, 만약에 지금 이대로 18.6km가 돌로 된 성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선조들이 물려준 이 유산으로, 이 축조물로 세계 제1의 관광객 국가가 될 거라고 제가 믿어 무심치 않습니다. 그리스의 뭐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도 있고 그렇지만, 누구라도 이 한바퀴를 돌아보고 싶어서 세계 각 나라가 올 겁니다. 이게 사대문 아닙니다. 이 경기 안에 있는 게 사대문한 사람들이 진짜 서울 토백입니다. 서울 토백. 그래서 서울 토백들만 쓰는 고유의 방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방 직후까지. 이걸 건설할 때 그 당시 서울 인구는 2만 가구, 거기서 5를 곱해서 10만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정을 하건데, 그때는 애들도 많이 나는 때고, 그래서 5명씩 낳았다고 치면 10만 명. 이 한양, 이 한박판 사대문 안에 이 토백이들이 10만 명이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조 때 30만 명. 정조 임금 때, 그 18세기 후반이죠. 그 다음에 구한말 때 50만 명. 해방 직후에 80만 명. 이렇게 늘어나고, 오늘날에는 10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거죠. 한때는 1200만 명이 됐다가, 수도가 너무 밀집해서, 세종시도 건설하고, 국가 공공기관도 지역으로 많이 분산을 시켜서 지금 1000만이 약간 밑돌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이 넘는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한답니다. 세계적으로 메가시티 1000만이 넘는 도시가 32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게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치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은 분명하고, 또 우리 서울 시민들, 서울 특별시민들은 새벽에 외국인들이 그 캐리어 소리에, 그 도로를 끌고 가는 캐리어 소리 때문에 새벽잠을 설칠 정도의 그런 관광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세계 문화유산이지만, 만리장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근데 여기는 아기자기하게 자연을 하모니해 가지고 만든 18.6km 한양도성에 대한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어디는 저쪽에는 이완용이 생가였다. 친일파 이완용이 생가고, 어디는 가슴 아픈, 얼마 전에 7일간의 왕비라는 드라마를 했었죠. 7일간의 왕비가 누구이신지 아시나요? 중종, 연산군을 쫓아낸 중종 임금, 중종 반정이죠. 그래서 임금이 됐습니다. 임금이 됐는데 신하들이, 그 반정 공신들이 그 왕비, 중전이죠, 중전. 중전을 역적의 딸이 중전이 될 수 없다고 강제로 이혼을 시킵니다. 중종은 정말 그 첫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고, 안타까워갖고 악착같이 그 거절을 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그 처갓집이 그 단성왕후 신씨입니다. 신씨가 그 인왕산 밑에 있었답니다. 그 친정이. 그래서 경회루에 가갖고 밤마다 경회루 가서 그 처갓집을 바라보면서 그 왕비를, 첫 번째 왕비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중종의 왕비는 그 자기가 그 결혼할 때
왕과 왕비가 결혼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안 하고 가례라고 합니다. 그때 입고 갔던 치마를 그 인왕산 바위에다가 걸쳐놨다고 해서 지금도 치마바위라고 했고, 치마바위에는 그런 사연을 한자로 적어놓은 그 명문이 있습니다. 그런 사연들. 그런가 하면은 이 낙산, 그 타락산에 있는 그 동망대라는 데는 아시겠지만 단종회사라든가 참 불운한 임금 15세의 그 작은아버지 세종 수양대군의 그 명령에 따라서 죽게 되죠. 그 영월 청송포죠. 예, 청룡포. 그런데 이 왕비는 정순왕후 송씨는 그 임금을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거기에서 살았는데 그 83세까지인가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동망대라고 그 정자를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망대라는 글씨는 영조대왕이 그런 애틋한 사연을 직접 그 친필로 써서 내려줘서 동망대라는 데도 있고요. 다음에 풍수적인 입장을 약간 설명을 하면은요. 사대문의 이름이 다 석자인데 동대문만 흥인지문입니다. 흥인지문의 지자는 갈지자입니다. 일어날 흥, 어지린, 갈지, 문문이죠. 왜 여기만 네 자일까요? 여기는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인왕산이 338m인데 이 낙산은 126m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산이라고 하고, 왜 타락산이라고 졌냐면은 이 지대가 낮으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은 높은데 이쪽이 낮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고. 그래서 산이 좀 빨리빨리 크라고. 이래서 타락죽을 먹고, 타락죽 우유의 종류입니다. 타락죽을 먹고 빨리빨리 인왕산만큼 크라고 해서 타락산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산 이름조차도 그런 게 있고요. 흥인지문에 진짜 그게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나고 문이 휩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자를 넣는 것은 그걸 땜빵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근데 풍수로는 비보책이라고 합니다. 풍수 비보책의 일환으로 흥인지문 갈지자를 하나 더 넣은 겁니다. 다음에 하나 재밌는 것도요. 숭례문은 세로로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숭례문이 불이 탔죠. 국보 1호고요. 동대문은 보물 1호입니다. 그 국보 보물 이런 것은 물론 일본 애들이 다 정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긴 한데, 숭례문 세로 현판이 편액이 뚝 떨어지는데 저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는데. 그 노풀숭, 예돈예, 문문. 그 숭은 왜 세로로 했냐면 관악산은 음양오행어로는 불화, 불기, 화기를 가득 갖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불기를 계속 임금님이 근정전에 있는 용상을 향해서 임금님이 해치려고 불기를 쏩니다. 으글으글 막 불길이 오죠. 그래서 그걸 막는 그 비보책으로 숭례문 노풀숭자, 노풀숭의 몇 산자를 불꽃처럼 쓴 겁니다. 그래서 덤비지 말으라고. 이래서 숭례문에 그런 거고요. 또 다른 풍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숙정문 같은 경우는 북쪽입니다. 그래서 음양오양으로는 물수자고, 그래서 숙정문의 문을 열어놓으면은 이 사대문 안에 한양 도성이 홍수가 나고 또 풍기가 문란해져서 남녀 관계가 아주 복잡해지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하면서 1년 내내 문을 닫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비가 안 오고 그런 가뭄 때, 기우제 지낼 때만 열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무조건 뭐 열어놓죠. 360을 열어놓으니까 이게 이제 풍기가 문란해서 서울 시내가 밤에는 불야성이 이르는 거죠. 눈살롱이 뭐 횡행을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도시가 돼서 어느 풍수가는 숙정문 문을 닫아놔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도 한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한강이 흐르죠. 한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연적으로 흐르는 거죠. 이게 관악산의 그 화기를 1차로 막는 겁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방화벽이라고 하죠. 영어로 파이어월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화벽의 장치도 자연적인 1차 방화벽은 한강이고 2차 방화벽은 숭례문의 숭자입니다. 세로로 해서 불길을 막고. 3차 방화벽, 왜냐하면 임금은 만인지상이니까 임금을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을 보호하자고 지금 광화문 네거리, 지금 뭐 동아일보도 있고 교보생명도 있고 그 광화문 네거리가 지금 그렇게 사통팔달한 광화문 네거리가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거기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큰 언덕을 만들어 놨습니다. 고개같이요.
그래서 옛날 그 고지도를 보면 전부 황토마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토마루, 황토현이죠. 그래서 불길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아시겠지만 광화문에 앞에 그 상상의 동물 2마리가 있죠. 서울시 상징 동물입니다. 해태라고도 하고 해치라고 하는데 그건 불을 삼키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불길이 또 그 3차 방화벽까지 넘어서 통과되면 불을 삼키라는 의미로 2마리를 거기 그 광화문 앞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방화벽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정전 월대를 올라가시면 큰 솥이 있습니다. 큰 솥에 물을 담궈 놓죠. 그것은 불을 끄라는 목조 건물이니까 불나기 쉽잖아요. 그래서 끄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불도깨비가 1년에 한 번씩 불을 지르러 온답니다. 임금 계신데 해치려고.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그 드무, 그게 순수한 우리말로 드무입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더라고요. 드무. 그 쳐다보는데 너무 흉측한 사람이 동물이 있으니까 아이고 무서워하고 불 지를 생각도 않고 도망간다는 그런 의미로 드무에 물을 담가놨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이 사대문에 이고 이게 18.6km 했는데 지금 서울 둘레길이 2015년 11월에 개방됐습니다. 그 서울시장에 애를 써서 보강했는데 그게 157km입니다. 157km. 157km인데 그게 서울 둘레길입니다. 코스를 8개로 나눠서 8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요즘 인터넷 동호회에서 사람들 모집해서 이 순례를 합니다. 150km 걸어보자. 그것도 산이 4개가 있습니다. 외사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북한산입니다. 860 몇 미터의 북한산. 그 다음에 저기 군자동 쪽에 있는 워커힐드에 있는 용마산. 그게 이제 그 아차산이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악산. 그 다음에 지금 일산 쪽에 있는 덕양산. 잘 모르시겠죠? 행주산성. 임진왜란 때 행주치마로 권율 장군이 뭐 돌날라서 뭐 이겼다는 행주산성이 있는 게 덕양산입니다. 이 산이 외사산입니다. 밖에 있는 4개의 산. 그게 요즘으로는 수도권이죠, 지금요. 예.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서울 숭례문이죠. 얼마 전에 복원된 건데 이 성벽이 끊어져 있죠. 이게 고스란히 붙어 있었다면 지금 이 석성이 5m에서 8m랍니다. 이게요. 그 옛날 지도도 이 서울 성곽 야경이고요. 지금 이 성곽을 쭉 순례하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순례를 많이 합니다. 대학생들이 와서요. 근데 정작 우리는 순례를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 계시겠죠. 조선시대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이게 수선전도인데 순성놀이라고 순례하는 거죠. 성을 순례하는 거. 이게 미풍양소처럼 한 바퀴 돌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태민안 이걸 비는 겁니다. 예, 이런 풍습이 있었고 이런 것은 어느 유득공 선생의 아들 문집을 번역하니까 순성놀이를 갔다 왔다. 1년에 그 가족의 안녕을 빌고 행복을 빌었다. 나라의 평화를 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양도성에 대한 책들은 지금 최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책을 제가 추천을 하면은 홍승민 교수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양익기 도성 여기에 아주 A에서 Z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추천을 드리면은 한양도성 걸어서 한 바퀴라고 이런 책을 보면은 표지석에 대한 설명도 많이 있고 유래 전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만약에 정말 이게 제대로 18.6km 복원만 된다면 세계 문화유산에 바로 등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참 지금 한 6km 정도가 완전히 소실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사유지들을 다 사서 복원하고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애초에 서울을 키울 때 그 뭐 지하로 한다든가 무슨 뭐 고가도로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개발해갖고 이게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세계의 명물이 됐을 텐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이게 뭐 단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다 훼손했다고 볼 수 없는 게요. 해방돼가지고 서울특별시가 되면서 개발할 때 우리들도 많이 헐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돼 있을 때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복원된 성곽, 소실된 성곽 이래서 서울 성곽 걷는 길이 안내판이 수시로 돼 있어서 군데군데 있어서 그걸 읽으면서 가는 맛이 있고
그런 아픈 상처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꼭 한번 걷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가 승효상 씨라고 잘 아신 분 계시죠? 서울 무슨 리디자인 단장도 2년 동안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근데 이분이 언제 어디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너무 잘 쓰고 서울 애찬론을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조금 중요한 것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이제 재생 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서울시에서도요. 예전 것들을 많이 복원을 해서 문화 관광지로 만드는 게 지금 서촌마을이라든가 북촌마을, 한옥마을 이런 쪽이 지금 개발이 돼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그 관광객들의 그 공해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최근에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고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 건축가들 눈에는 종묘를 굉장히 위대한 건축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정전을 보면은 길이가 110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목조 건축물. 이것도 또 기록입니다. 네. 그런데 빌바오 미술관이라고 설계했던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는데 그게 프랑크 게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승효상 선생한테 슬쩍이 청을 넣는 게 아무도 없을 때 저 원차 종묘를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넣었답니다. 그 사람들은 종묘를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부른답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왕을 83위의 신주를 모셔놓고 꼭박 일제강점기 때도 제사를 안 지낸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제례를 지내고 그 제례 음악이 있고 그게 세계 무형문화유산이 되고 이런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종묘가 얼마나 근사한 건축인가. 도시 한복판에 엄청난 문화유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망연자실한다. 동양의 파르테논이라며 건축가들의 방문 목록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이다. 재작년에 빌바오 미술관을 설계한 프랑크 게리가 서울을 방문하여 슬쩍 청을 넣은 게 가능하면 종묘를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방문하게 해달라고 했으니 할 정도니 이 저열하고 소란스러운 도시 풍경이라며 서울을 비웃던 사람들에게 종묘가 가진 침묵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충격적인가. 또한 종묘와 이어진 창덕궁을 찾게 하여 오래된 건축과 후원의 조경을 보게 하면 이 번잡한 대도시 한가운데 존재하는 이토록 특별한 아름다운 풍광, 그들에게는 너무도 비현실적인 사건일 것이다. 게다가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한양도성은 또 어떤가? 18.6km가 되는 이 성곽은 세계에 유례없는 역사 유적이다. 평지와 산의 등성을 연결하며 도시를 둘러싸고 이루는 서울 성곽 같은 압권적 풍경을 유럽에서는 결단코 보지 못한다. 시내 어느 곳에서든지 불과 30분 이내에 산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환상적인가. 이런 거고요. 1000만 인구가 사는 세계의 메가시티 32개 도시 중에 산을 도시 내부에 품고 있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이게 서울의 정체성이다. 알다시피 서울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진 까닭은 산 때문이다. 4개의 산, 아까 말씀드렸죠. 내사산이라고요.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과 이를 둘러싼 또 다른 4산, 북한산, 용마산, 관악산, 덕양산. 그 사이를 흘러나가는 물줄기들이 이루는 풍경이 서울의 고유한 지리이며 산은 말 그대로 랜드마크이다. 도시는 그 속에 작은 건축들이 모인 집합체이다. 인공의 랜드마크가 없어지면 정체성도 사라지는 평지 도시의 운명과 다르다. 중국의 자금성을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중국 자금성은 북경 한가운데 평지에다가 뭐 아무 산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궁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복궁에는요 큰 나무만 해도 100종이 있습니다. 예, 자연하고 조화를 이루어 갖고 지은 거죠. 도성도 마찬가지죠. 산과 이렇게 해서 지은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절 우리가 미숙하여 서양 도시를 흉내내느라 억지 랜드마크를 세워 자연과 역사와 부조화한 풍경을 만들긴 했어도 산이 존재하는 서울은 그 고유 풍경을 회복할 원점이 있으므로 아직도 희망적이다.
부디 북악산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시라. 잘생긴 산들이 겹쳐진 풍경과 곳곳에 모여있는 삼터들, 그 사이로 흘러가는 한강이 이루는 서울의 모습은 내가 아는 한 세계 최고다. 특히 봄꽃이 지천으로 흐르러지게 피어오를 때 서울의 성곽과 골목길들을 걸어보셔라. 무릉도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어쩌면 요즘의 희한한 나락골로 인해 우리 속에 가득 찬 우울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이 맞게 씻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 칼럼 서울 애찬론이죠. 저도 서울 도성 그 성곽 둘레길을 2번 돌아보고 나서 이 칼럼이 더 실감이 났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근데 걷다 보면 일제강점기 일제에서 훼손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인왕산 이름만 해도 어지린 임금왕 몇 산자인데 그 임금왕 앞에 날일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제 때는 전부 인왕산, 어진 일본 왕의 산, 이런 식의 산 이름까지 이렇게 훼손을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명산 300개 정상에 쇠말뚝을 박을 정도로 민족 정기를 끊겠다고 이런 악랄한 수법을 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한양도성을 오늘 제 짧은 강의로 나도 한번 걸어보겠다, 그런 욕심이 난다면 저는 뭐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양도성을 네 바퀴 돌면은요, 군데군데 스탬프 찍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탬프 찍어서 하면은 다 돌았다고 배지도 줍니다. 이게 그 종인데요. 이 종인데 여기 군데군데 이게 스탬프를 찍는 곳입니다. 그러면 다 돌았다는 게 증명이 돼서 마지막에 배지도 주고, 건강상, 힐링상, 또 역사를 배우는 입장에서도 우리 교훈도 될 수 있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종묘는 입장료가 1,000원인가 그런데요. 이런 팜플렛을 500원 주고 팝니다. 하다못해 이 팜플렛 하나만 읽어도 종묘가 가진 역사적 의미, 얼마나 이게 우리의 훌륭한 건축물이었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묘와 사직, 좌묘우사, 다음에 한양도성 18.6km, 또 서울둘레길 157km, 이런 걸 한번 걸어보면서 우리가 그 역사의 숨결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성, 옛 이름 한성이죠. 지금은 서울이죠. 그 한성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확실히 어원을 알기는 어렵지만, 연려실기술이라는 조선시대 그 백과사전에는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이성계 태조가 경계를 획정을 할 때 꿈을 꿨는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며칠이 지나도 눈이 안 녹는 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18.6km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경계를 삼으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울타리, 설울타리라고 해서 설 울타리, 눈으로 울타리인데 요게 서울이 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 학자들은 신라 경주의 옛 이름 설화벌에서 어원을 찾습니다. 그런 처용가라는 노래 아시죠? 그 혈압을 달 밝은 밤에 밤늦게 논일다가 집이라고 돌아오니 이불 속에 가랭이가 대신에 2개는 내 안을 깬데 2개는 누구 걸고, 혈압을. 이 혈압을이 한자로는 설화벌이죠. 설화벌이 한나라의 수도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셔불이 됐고, 셔불이 음운 변화를 거쳐서 서울이 됐다. 요게 정설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쭉 그런 이야기가 있다가 1897년에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서 돌아와갖고 독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4개 면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면이 영문으로 만들었고요. 3개 면은 한글이고. 그런데 거기에 그 사면의 머리 부분에다가 서울 코리아라고, 영어로 서울 코리아라고 썼답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에 미 군정청에서 서울 인디펜던트 시티, 서울 특별시가 아니고 서울 인디펜던트 시티, 서울 독립시죠.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울로 정착이 됐죠. 그런데 조선시대 내내 이름은 조선시대의 이름은 한성이었죠. 한성. 중국 발음으로 한청이라고 하죠. 한청.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남경이라고 했습니다. 남경. 남영남 이렇게 서울경 남경. 그래서 인왕산 밑에 행궁이 있었습니다. 남경이라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사경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개성은 개경, 평양은 서경, 저 경주는 동경, 서울은 남경. 그러다가 이제 한성 또 한양 뭐 이렇게 썼는데 일제 강점기 때는 뭐라고 썼죠? 경성이라고 했죠. 경성. 경성이라고 했고 중국은 대국이라는 그 위세로 계속 우리가 독립돼 갖고 서울이라고 수도를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성이라고 썼습니다. 어느 때까지 2005년까지 한성이라고 계속 자기들은 대한민국 한성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2005년에 서울시에서 그 중국어에 가장 근접한 말로 만든 것이 이 머리 숫자에다가 좀 이건 어렵죠? 이자라는 수의입니다. 수의.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씁니다. 간체자로 이렇게. 그래서 수의를 이렇게 쓰는데 중국 발음은 셔우얼. 보셨을 겁니다. 많이 버스 뭐 이렇게 광고판에서도 셔우얼, 뭐 환영 셔우얼, 뭐 서울에 온 걸 환영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서울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 전까지 2005년까지는 한성이라고 쓴 거죠. 우리가 국력이 약하고 서울로 해달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외교적인 노력을 했어도 안 들어주더니 그러니까 애들은 서울대학교도 한성대학교입니다. 한청 따슈에지아오. 그래서 얼마나 우스운 일이 있었냐면 실질합니다. 이게 북경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 무슨 학술대회를 하자는 둥 도서를 기증한다고 하면서 보내는데 한성대학교라고 하니까 저기 삼성교회에 있는 한성대학교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립대 국립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우스운 일도 벌어졌기도 하고 그렇게 자존심이 세서 이렇게 안 바꿔주고 근데 그건 그 사람들 잘못한 거죠. 우리 어릴 때는 몽골이라고 안 했고 몽고라고 했습니다. 몽고. 오레일꽃자 쓰고 깨우칠 몽자에다가 그랬는데 몽고에서 그 말은 몽고의 말로는 비겁한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몽골 하면은 용감한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 한나라 국호를 비겁한이라고 그걸 계속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몽골이라고 쓰고 한자는 거의 안 쓰잖아요. 이렇게요. 예, 그런 것처럼 서울의 이름도 수의, 셔우월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서울을 우리 사랑해야 되겠죠. 예. 제 강의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